뭐 사야 되는지 좀 물어봐 주면 안 돼?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만 추천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추천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회사들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성장 안 하기가 어렵다. 이거 공부하면 내일 당장 떼돈 벌어요. 이렇게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왜 누가 알려주겠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책 제목을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제목이 헷갈릴 정도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긴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어쨌든 주식 투자를 안 하시던 분도 있었고 이번에 작년에 기회가 돼서 하신 분도 있는데 우선은 안 하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주식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사시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이제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안 하시면은 진짜 이게는 살기가 어려워진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 이제는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번 돈으로 저축해가지고 살기에는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회사 다녀가지고 열심히 일한 돈으로 예금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사업을 하시면 돼요. 사업을 해서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거는 어떤 회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이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도록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로 설명할 필요 없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라고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투자를 잘 하시고 성공하시려면 좋은 가격에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표현으로는 지금 시대는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투자의 세계가 오픈북 테스트가 됐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 이게 지금 어떤 주식이 좋대요. 그러면 요새는 3프로TV에서 아침에 나오면 아침에 9시 시작하기 전부터 다 알아요. 전 국민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식은 바로 비싸져요. 어떤 좋은 정보가 나왔을 때 바로 비싸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여기 사이에 주식을 사지 않으면 기회는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픈북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주가는 또 이미 많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새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이미 주식 올랐는데 이미 3,300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런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0에서 1로 넘어와서 1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투자는 1에서부터 100까지가 또 있습니다. 100가지 혹은 1000가지도 있어요. 1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로 일단 넘어오시는 게 중요하다. 안 하신 분들한테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주식 투자랑 투기를 구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투자는 가치, 이 회사의 가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가 커지고 좋아질 것 같은 회사에 투자하는 거. 그런데 투기는 가격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회사의 가격이 싸질 때 샀다가 비쌀 때 팔아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투기는 그 회사를 이용하는 거지 그 회사와 같이 간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기를 약간 하지 말라, 아니면은 이걸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런 설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투자와 투기를 왜 자꾸 사람들이 구분할까?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엔 이래요.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투자와 투기가 만약에 비슷한 점이 없다 라고 하면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도박하고도 비슷한 현상이 나요.
그러니까 도박 관련된 영화나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뭔가 잘못해가지고 끌려 들어가서 된통 당하고 나오고 돈 다 잃고 돈은 돈대로 잃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 좋은 말로 속된 말로 이제 호구된다고 얘기하죠. 내가 잘 모르고 들어오면 호구가 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도 도박처럼 잘못하면 호구됩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올해 처음 들어왔어요, 주식시장에. 그렇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그래, 너 일로 들어왔으니까 너는 당구 30부터 놓고 시작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워렌 버핏하고 1대1로 맞짱 써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판 주식을 워렌 버핏이 사갔을 수도 있고 내가 산 주식을 워렌 버핏이 팔았을 수도 있어요. 이 투자의 세계는 체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한다. 이거는 마치 그냥 도박판에 아무 준비도 없이 룰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돈 벌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고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공부 안 하시면 호구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FOMC 회의가 이번 FOMC 회의는 저도 굉장히 10수년 동안 FOMC 회의를 봐왔던 것 중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높은 회의였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 크게 세 가지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 이게 무슨 미스테리가 있었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볼 때는 야, FOMC 회의 되게 매파적이었어. 되게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할 것 같아.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오히려 10년물 국채 수익률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30년물 금리도 하락했어요. 그럼 금리 올린다며 금리가 하락했어요. 단기물 금리는 올랐지만 장기물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지? 약간 미스테리, 첫 번째 미스테리입니다. 두 번째 미스테리는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파월이 드디어 인플레이션을 인정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인 BEI라고 하는 이 지수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인정했다며.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오히려 반대로 갔다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앞으로도 뭐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경기 민감한 주식들은 또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커머더티 가격도 또 급락했어요. 이게 뭔가 이 해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와 투기를 비유해서 설명할 때 밸류와 가치와 프라이스, 가격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의 펀더멘탈, 즉 가치가 이런 각도로 올라간다라고 해보죠. 이런 각도로 똑같이 주식도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각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면 이게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펀더멘탈로 회귀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커머더티 시장, 소위 말하는 구리, 그리고 목재 가격 등등 우리가 야 이렇게 많이 올라서 인플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그 수많은 커머더티 가격 시장에는 분명히 투기 세력이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탈이 좋아요. 구리는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고 그리고 수급 차질도 생기고 여러 가지 구리가 올라갈 만한 이유는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리 가격이 10,000불을 넘어야 될 정도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구리의 가격은 아마도 이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가도 되는 게 아마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빠진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다. FOMC를 끝나고 나서 단순히 연준 의원들이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세게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시장의 반응도 해석하기가 어렵고 어떤 식으로 연준 의원들이 계속 더 얘기할지도 불확실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름을 지나고 6월인데요. 7월 초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연준 의원들이 뭐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 라는 의견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연준이 어쨌든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화두로 던졌고, 그 얘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할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속도로 해야 될지, 언제 끝낼지 잘 결정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연준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실업률 데이터, 아니면 고용 데이터, 물가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또 알아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태라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펀더멘탈과 이렇게 괴리가 얼마나 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구리 가격이 10,000불이 적당한 건지 7,000불이 적당한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은 아마도 테스트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좀 피곤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연준은 시장의 생각보다 그렇게 호기시하진 않다. 다시 말하면 금리를 막 빨리 올리려고 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진다는 점도 인정하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일 겁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조금 노이즈가 있을 수 있으니 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자. 제가 이제 드린 표현은 여름 휴가는 가시되 주식시장을 떠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서 주식을 많이 사놓고 가시진 않잖아요. 적당하게 떠나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모아놓고 좀 쉬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다가 다음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또 좋은 기회를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작년 2월 달에 이제 애널리스트가 된 이후로 주변에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겠잖아요. 무슨 주식 사야 돼요?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 와이프를 통해서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잘 지내? 뭐 이렇게 빙빙 돌리다가 남편한테 뭐 사야 되는지 좀 물어봐 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린 답변은 딱 2개였는데 네이버, 카카오만 추천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그 추천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있는데, 이 회사들은 지금 시대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성장 안 하기가 어렵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겁니다. 외부 환경이 글로벌 경제가 좋아질 땐 좋아졌다가 안 좋아질 땐 안 좋아지는 회사가 아니라,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온라인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매출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의 변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내부적으로 만약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성장에 관련돼서 너무나도 큰 문제가 생기는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그때는 주가가 많이 빠져도 상관없이 팔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한다 라고 하면 주가가 과열됐다가 식었다, 과열됐다가 식었다는 반복될 수 있어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는 제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주식이고, 앞으로도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공격을 주시는 게 이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저기 뭐 국내에서만 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뭐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회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픈북 테스트잖아요. 모두가 좋은 회사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싸지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싸졌을 때는 팔아야 됩니다. 오히려 싸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이버가, 카카오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거나 이게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 그래 다 성장했어, 모두 다 이루어놓으라 이래. 그러면서 뭐 이 세상이 더 이상 온라인화가 될 수 없고 더 이상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없을 때가 다 커졌어. 그러면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그때는 싸질 겁니다. 오히려. 근데 비싼 구간이 지속되는 한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를 쌀 때까지 기다렸다 사겠다라는 거는 안 사겠다는 얘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런 주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쌀 때 사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쌀 때는 언제냐면 이 회사의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A라는 주식 사기 위해서 네이버, 카카오를 팔 때, 아니면은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얘가 빠지고 막 이럴 때, 그거는 네이버의, 카카오의 그 성장 동력이나 주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살 때는
쌀 때 사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팔아야 되는 이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FOMC 회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FOMC 회의에서 연준의 태도가 돌변하진 않더라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태도는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뭐 부채도 많았고, 그리고 회사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망해야 됐었는데 안 망한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회사를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회사들을 싹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제도적인 조치를 통해서 규제도 유예해주고요, 완화해주고 다 풀어줬어요. 그런 풀어줬던 조치들을 아마 이번 가을, 여름,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만 걷어들여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얘기들도 나올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회사가 망해서 무너져요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러면은 야 이거 위험한 회사들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투자자분들이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안 망하는 회사 없냐?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망할 가능성이 여기가 제일 높고 안 망할 가능성이 여기가 제일 높다고 하면 이 순서대로 따졌을 때 이쪽에 있는 회사들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주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주식 투자라고 해서 항상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야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또 안전한 주식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주식 쪽으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를 짓자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공부를 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릴 때 저 스스로 항상 하는 질문은 뭐냐면 이거 공부하라고 해도 바로 돈 버는 건 아닌데 그 설명을 항상 드리거든요. 제가 제 책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공부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공부하면 내일 당장 떼돈 벌어요, 아니면 1년 안에 무조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심이 느껴져요. 그런 거짓말 하면 어떡하냐,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자네만 알고 있지 왜 누가 알려주겠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안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일 당장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돈 벌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완전히 이상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 가능성을 낮추는 거고요.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 확률을 조금씩 높여가면 10년, 20년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투자 성과는 공부를 했을 때랑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 책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또 다시 투자의 근육도 키우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꼭 성공하는 투자를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